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유엔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후에는 유엔 총회 연설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 상하원 의원단과 만나선 우리 근로자의 구금 사태 재발 방지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하는 설득 외교 행보를 보였습니다. 먼저 뉴욕에서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 뉴욕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순방 첫날 미 상하원 의원단과 만나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전문 인력의 구금 사태가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이런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는데. 미 상원단도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미국에서 추진 중인 한국 동반자법 의회 통과에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강조한 건 관세 협상 과정에서 보였던 미국 요구의 부당함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우리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상하원 의원들에게 미국 요구의 부당함을 장시간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순방에 앞서 이 대통령이 한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했던 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도 만나 AI와 재생에너지 분야 대규모 투자 관련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 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하며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전 마지막 일정으로 동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재외국민의 투표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6시간 후쯤에는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는데 한미 두 정상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국 정상들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 룰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에 이어 7번째 연설 주자로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상을 밝힐 계획입니다. 특히 북핵 문제는 동결,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 접근법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 개발, 수출, 미사일 개발 등을 현 상태에서 멈추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군사 안보적인 또 평화라는 측면에서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조연설 두 번째 주자로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주목됩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The president will also touch upon how globalist institutions have significantly decayed the world order, and he will articulate his straightforward and constructive vision for the world. 한편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3자 회의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3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통일교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밀려했다는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규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총재가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지난 2012년 통일교 총재직에 오르고 처음인데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등입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전달된 거 정말 모르셨어요? 한 총재가 구속된 뒤 통일교 측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는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압수수색에 나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통일교 교인 명부를 대조한 결과 11만여 명의 명단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의 수가 파악되지 않은 점 등 수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번 구속영장 혐의에서는 빠졌습니다. 한 총재의 구속으로 국민의힘 입당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내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됩니다. 김 여사 측의 반대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석방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문은 오는 26일 열립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내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 앞서 법원은 전 대통령 배우자로는 최초로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16일 언론사의 촬영 요청이 접수되자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김 여사 측은 법정 촬영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김 여사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었지만 촬영이 되면 위축돼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또 김 여사의 모습이 공개되면 여론 재판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주장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같은 이유로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준비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석방해달라며 신청한 보석신문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내란 재판에 연일 불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보석신문은 물론 같은 날 특별검사팀 추가 기소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에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내일 시작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 어떤 모습일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현 기자, 우선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가볼까요? 어디입니까? 네, 김건희 여사는 이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네. 예전에도 법정 내부 재판받는 모습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대부분 417호 형사대법정이었죠.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첫 재판 때 내부가 공개됐습니다. 피고인 박근혜, 최서원, 신동빈에 대한 특정범죄 간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 사건입니다. 이 대법정은 방청석 150석 규모인데 중법정은 그보다 더 작은 100석 규모입니다. 네. 형집행법상 이 미결수는 재판받을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김 여사는 내일 사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을 예정이고요.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발언할 계획은 없다고 한 상태입니다. 네, 어떤 모습일지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김 여사 재판 일단은 시작이 됐지만 수사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수사가 남아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소가 이뤄진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그리고 통일교 뇌물 의혹 등 이 세 가지뿐입니다. 네. 이 밖에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사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이나 통일교 이권청탁 의혹 등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을 무마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 등 이제서야 수사가 본격화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의 자녀 학교 폭력 무마에 김건희 씨가 관여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이번 주 학폭위 간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더 센 특검법 이제 시행이 되는데 기간도 늘어나고 또 어떤 부분들이 바뀝니까? 네, 수사기간 연장 그리고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네. 특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횟수가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까지, 순직해병 특검은 최장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가 4명에서 6명으로 파견 검사는 최대 70명까지 둘 수 있도록 바뀌면서 수사 인력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5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정치적 해석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특검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 추경호 의원 등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수사가 길어지는 만큼 선거에 유리할 거다, 이런 전략이 깔려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라고 압박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이 사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강경파 의원들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청문회 출석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내란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의문점으로 남고 있거든요.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 나왔고,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시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탄핵이고 어떤 자료 같은 것이 구비돼야 되겠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또 법사위가 사법부 장악을 위한 무법사위가 됐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권한 남용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청문회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역시 청문회는 지도부 판단이 아닌 상임위 차원의 결정이라며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여론을 살피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국민의힘이 모레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는 69개 법안에 대해 무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라온 모든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을 69일 동안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조유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국민의힘이 무한 필리버스터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국회 본회의에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69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이에 맞서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꺼낸 겁니다. 다수당이 진행하는 것을 소수당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처절하게 이거를 반대하는 그 토론이 필리버스터입니다. 고심 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하고 24시간 이후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끝낼 수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산술적으로 최소 69일 동안 필리버스터가 가능합니다. 야당은 회의를 주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야 하는 여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민주당이 우선 4개 쟁점 법안만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필버가 된다면 4개 정도만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4개 법안은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입법, 국회법, 국회 상임위의원 정수규칙 이 4건 정도만. 여야 원내 지도부 2+2 합의도 이틀째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추가 회동 계획도 잡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협치 없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초유의 국회 마비 사태까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공개는 지지층 결집으로 보이는데 당내 우려도 나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허리를 90도로 숙여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맞이합니다. 두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만난 건 지난달 26일 당대표 선거에서 맞붙은 이후 처음인데 장 대표의 요청으로 전격적인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당내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또 문제를 잘 풀어갈지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시네. 지금 얼굴이 더 좋으시네. 1시간 정도 이어진 비공개 오찬에서 두 사람은 장외 집회를 포함한 대여 투쟁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대표가 김 전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만나는 모습을 보이며 본격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충분히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동안 여러 경험에 의해서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강성 당원들에게만 기대고 있다며 자칫하면 극우 프레임에 빠져 외연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대여 투쟁을 이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대통령실이 역대 정부 처음으로 특활비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특활비는 특수활동비의 줄임말로 영수증 없이 사용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3개월 동안 4억 6천여만 원을 사용했는데 표선우 기자가 사용 내역을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당시 삭감됐던 특활비가 복원되자 소명을 약속했습니다.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국정 수행 활동에 쓰이는 돈인 만큼 공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는데 특활비는 내가 김정은 만나 뭘 했는지 이런 걸 다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겠죠. 대통령실이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특활비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입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특활비로 총 4억 6,422만 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인 부분은 외교안보 영역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외교안보 네트워크 구축 관리에 1억 5천여만 원을 썼고 민심 여론 청취 및 갈등 관리에 9,800여만 원을, 이외 국정 현안과 공직비위, 인사정보에 9,700만 원을 썼습니다. 다만 집행의 구체적 대상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려고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외적 업무 수행 용도의 업무 추진비는 총 9억 7천여만 원이, 특정 업무 경비는 1,900여만 원이 쓰였습니다. 쌈짓돈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특활비가 대통령실에서 공개됨에 따라 다른 부처로도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화제의 장면 그리고 말들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정치 톡톡 국회팀 정태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네. 뒤에 보고 첫 키워드 볼까요? 네. 오빠 아니면 동생, 어제 법사위에서 이른바 추나대전이었는데 오빠 싸움을 했는데 동생 얘기는 또 뭡니까? 네, 일단은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어제 법사위에 있었던 신경전 보고 가실게요. 그럴까요? 네. 검찰 개혁되면은 큰일 납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네, 바로 이 추위원장의 발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기도 했었죠. 그랬죠. 네, 예. 비하 발언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 법사위원인 이성윤 의원이 추위원장을 두둔하면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네. 비합니까? 윤석열 오빠면 오빠고 동생이면 동생인데 뭘. 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발언만 놓고 보면 국민들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추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나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방해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또 거들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의 오빠 발언이 오늘의 동생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함께 볼까요? 나도 영화인, 정치인 중에 누가 한 말인지 궁금한데 나도 영화인 누굽니까? 이 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한 그래요? 말입니다. 네. 부산 국제영화제를 찾아 인사말로 이런 말을 한 건데요. 한때 영화인 정청래입니다. 제가 달밤 체조라는 별로 흥행하지는 못한 인터넷 영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로 4컷 정도 제가 했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의외의 발언에 궁금해서 바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정말 배우로서의 정 대표 모습 있었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이놈이 금수저가 돼서 헝그리 정신 좀 부족합니다. 징계위에 해부할까요? 지검장의 눈치를 살피는 비굴한 부장검사 역할이었는데요. 정 대표의 과거 SNS에서도 관련 홍보글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나름 레드카펫에도 올랐었네요. 네, 그런데 연기에서도 검사보단 정치인이 어울린 것 같아요. 다음 내용도 함께 볼까요? 국가 모출 그만.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 호출을 해서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 게 국회 국정감사 같은데 왜 그만합니까? 네, 이제 다가올 국정감사에 있어서 네. 이 과도한 호출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어허. 국감 때마다 대기업 총수가 나오느냐 마느냐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정부 시절이었던 2022년에만 해도 대기업 총수 26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적이 있었고 이듬해에도 4대 그룹과 빅테크 기업 총수들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재계 오너들을 무분별하게 불러낸다는 지적도 동시에 있어 왔습니다. 과거 야당으로서 이를 주도해왔던 민주당에서 이를 자제하자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된 건데요.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거대 여당이 된 만큼 무조건적인 호출 대신 필요할 때만 부르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다며 각 상임위 민주당 간사들에게 전달된 상태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잘 보고 들었습니다. 국회팀 정태웅 기자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지호 씨가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이 회장은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한 지호 씨 행보에 이목이 쏠립니다.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지호 씨가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합니다. 왼쪽 가슴에 단 대한민국 해군 마크가 눈에 띄는데 지호 씨는 해군 사관 후보생 입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방의 의무에 돌입했습니다. 꼭 담은 인매와 눈빛으로 군 생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지호 씨. 할아버지인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장호생 이지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자인 지호 씨는 병역 의무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고 재계에선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호 씨의 입대 결정에 이재용 회장은 격려와 지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지호 씨의 캐나다 유학 시절 이 회장과 푸드코트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두 사람은 돈독한 부자 관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호 씨는 앞으로 10주간의 교육 훈련을 거쳐 오는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임관하여 각자가 꿈꾸는 큰 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호 씨의 보직은 통역장교로 복무부대는 교육훈련 성적 등을 감안해 임관 시 결정됩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네, 그런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조직적으로 주가 조작을 하다 딱 걸린 슈퍼리치들이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까지 합세 시세 차익만 230억 원을 챙겼는데 당국은 관련 계좌 수십 개를 지급 정지하고 환수에 나섰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7명의 일당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 주가 조작이 쉬운 종목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병원장과 학원장 등 재력가들이 법인 자금과 대출로 자금을 마련하면 전현직 금융사 임원들이 직접 시세 조종 주문을 넣었습니다. 스스로 주식을 사고 팔거나
구매자와 판매자를 짜고 거래하는 방식을 수만 번 반복했는데 주가가 뛰면 팔아 이득을 챙겼습니다. 일당이 이런 방식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굴려 작년 초부터 1년 9개월간 챙긴 시세 차익은 무려 230억 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 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입니다. 수십 개 계좌로 금액을 분산시켜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4월 도입된 지급 정지 조치의 첫 대상이 됐습니다. 합동대응단의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시킴으로써 범죄 수익과 피해 규모가 더 확산되기 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합동대응단은 확보한 자료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부당이익금에 대해선 과징금 등 철저한 단죄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회사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벌금 5만 원이 선고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들어보셨나요? 이런 일로 재판까지 해야 하느냐는 말이 나오자 검찰이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한 물류회사입니다. 지난해 1월 협력업체 직원 A씨는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꺼내 먹었습니다. 금액은 모두 1,050원인데 회사는 A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평소 냉장고에 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회사는 처벌을 원했습니다. 간식을 자연스럽게 갖다 드신 분이 몇 명 계신데 무엇으로 했냐 이거예요. 새 거는 다 하든가. 검찰은 약식 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5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무죄를 주장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5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즉각 항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A씨는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으로만 1,000만 원 넘게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한이 잘 해결되면 좋죠. 좋은데 이게 협력업체에서 고발을 한 거거든요.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처를 공고한다면 검찰이 재판부에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구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음주운전도 모자라 차량까지 버리고 도주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후 음주 측정도 거부하던 이 남성, 구독자 165만 명에 달하는 유명 유튜버였습니다. 황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의 손을 잡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뒤이어 이들을 발견한 경찰들의 추격전이 시작되고 달아난 남성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4시 10분쯤 30대 A씨가 음주운전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붙잡히는 장면입니다. 강남구에서 송파구까지 12km를 운전한 A씨는 이곳에 차량을 버리고 300m가량을 도주했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정차 요구뿐만 아니라 이후 음주 측정 요구를 20분 동안 거부한 뒤 음주 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A씨는 구독자 165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른바 먹방 유튜버로 기업과 협업해 다수의 제품을 홍보해왔습니다. 사건 뒤에도 유튜브와 SNS 계정에는 영상이 올라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주식이 있네? 웬만한 백방집보다 훨씬 맛있어.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와 동승자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대전에선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망치를 휘두르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은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했는데 이전에도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다니다 붙잡힌 전력이 있었습니다. 김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한 남성이 서 있습니다. 손에는 길이 35cm의 망치가 들려 있습니다. 남성이 망치를 들고 지나는 차를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말을 걸어보지만 망치 내려놓으시라고. 남성은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합니다. 망치.
경찰의 계속된 요구에 오히려 망치를 들기까지 합니다. 내가 얘기 들어줄 테니까 망치 나 줘요. 빨리 가요. 나 줘요 빨리. 달라고 망치. 급기야 자리를 뜨는 남성을 경찰관이 쫓아가며 말을 걸고 망치 얼른 줘요. 방심한 틈을 타 뒤에서 다른 경찰관이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남성이 망치를 들고 활보한 곳은 이렇게 차량 통행이 많은 대전 도심지여서 하마터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60대 남성은 이전에도 주민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해 붙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호송 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좀 망상에 가까운 그런 내용인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1년 동안 112에 수만 번의 거짓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시도 때도 없는 신고에 경찰은 50차례 넘게 출동해야 했는데 형사처벌은 물론 경찰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유정 기자입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우두커니 서 있는 남성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수갑을 채워 체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무려 5만 8천여 차례나 112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자신이 감금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모친이 횡단보도에서 사망했다고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내가 강제 연행되고 있다, 냉장고가 사라졌다고 신고했는데 시도 때도 없는 신고에 경찰은 늘 긴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112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는데 A씨의 반복된 신고로 지난 1년 동안 50여 차례나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월 A씨는 112 거짓 신고로 범칙금을 납부하라는 통고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나흘 동안 무려 1,800여 차례에 걸쳐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력의 낭비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소송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한 뒤 어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서울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불꽃 잘 보이는 명당 경쟁이 치열합니다. 두세 배 넘는 웃돈을 줘도 카페며 호텔이며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은데 이 돈 없는 명당 장사에 무료 행사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지원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불꽃들이 가을밤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오는 27일 토요일 저녁에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이른바 명당을 찾는 손님들이 크게 늘면서 주변 호텔 가격도 크게 뛰었습니다. 일부 호텔의 하루 숙박료는 평소보다 2배에서 4배 뛴 100에서 400만 원대에 책정됐고 무려 1,300만 원대 객실도 등장했습니다. 한강버스터미널에 있는 한 카페는 축제 당일엔 일부 좌석을 유료로 전환했는데 하루 만에 매진됐습니다. 2인 기준에 10에서 20만 원 정도인데 MBN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중고거래 앱에서는 웃돈을 얹어 30만 원에 되팔리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불꽃축제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예약이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불꽃축제 무대와 약 2km 떨어진 한 아파트입니다. 행사 당일 이 아파트의 고층 베란다를 1시간 반 동안 약 50만 원에 빌려주겠다는 판매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불꽃놀이를 식당 정면에서 볼 수 있다며 85만 원 상당의 2인석을 110만 원에 넘기겠다. 수고비 10만 원에 명당을 잡아주겠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다 같이 즐기는 문화 축제인데 그렇게 비싼 금액을 주면서 축제를 즐기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불꽃축제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려는 사람들의 상업적인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아이의 자폐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지만 제약사 주가까지 폭락하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신부의 타이레놀 복용을 문제 삼자
백악관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습니다. Commonly known as Tylenol during pregnancy can be associated with a very increased risk of autism. So taking Tylenol is not good. 의사 처방전 없이 마트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타이레놀은 가장 흔한 해열 진통제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미국 내 8살 아동의 자폐 진단 비율이 100명 중 3명을 넘어선 점도 지적했습니다. The meteoric rise in autism is among the most alarming public health developments in history.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is.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임신 초기 고열과 통증을 방치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반박합니다. These kinds of statements be infused into the conversation is unhelpful, and it just provokes anxiety. I would say we have strong evidence that acetaminophen is not causing autism. 앞서 백신에 이어 타이레놀까지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제약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뿌리 깊은 불신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논란은 곧 시장으로 번져 타이레놀을 판매하는 캠규의 주가는 하루 만에 7% 넘게 급락했고 우리나라 식약처도 관련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미국 사회의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용구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을 계기로 진보 진영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좌파 운동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언론 공격도 노골화되자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파시즘과 백인 우월주의, 극우 세력에 맞서온 좌파 운동인 안티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안티파를 국내 테러 단체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This is a serious threat to American safety and our national security, but this administration knows that it is. That's why the president will be signing this order. 찰리 커크의 암살 배우로 급진 좌파를 지목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 진영을 향해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커크가 이끌던 보수 청년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지부 개설 요청이 전국에서 수만 건 쇄도할 정도로 커크의 죽음은 보수 진영 결집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의 비판적인 언론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마가 진영을 비판했다가 방송이 중단됐던 지미 키멀 토크쇼는 엿새 만에 재개를 결정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I love my country, but I don't at this time recognize my country. Limits personal expressions and freedoms and from anyone, I think is very dangerous.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커크의 죽음이 정치적 호재가 된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한 18호 태풍 라가사가 필리핀 북부를 덮치며 10,000명 넘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라가사는 이번 주 중반 중국 남부에 상륙할 전망인데 이미 현지 마트에는 생필품이 동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오토바이를 탄 주민들이 물에 잠긴 도로를 힘겹게 가로지릅니다. 밧줄에 의지한 채 불어난 강물을 아슬아슬하게 건너고 고립된 주택 안에서는 어린아이가 구조됩니다. 올해 최강 태풍인 라가사가 필리핀 북부를 강타해 주민 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Tapos naririnig ko malakas tapos may hangin. May hangin yung kapag hindi ganong 수도 마닐라를 비롯해 29개 주에서 학교와 관공서가 문을 닫았고 북부 지역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에 있는 홍콩과 대만에서도 기상이 걸렸습니다. 窗户都贴了，贴成那个米字形的。食物我们也准备了，米了、面了、菜都准备好了。 대만 정부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휴교령과 대피령을 내렸고
국내선 항공편 146편이 결항했습니다. 내일부터 중국 남부에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현지 마트는 일찍부터 생필품이 동났고 배달 음식 주문이 폭증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라가사가 상륙하는 시점에 태풍의 강도가 초강력급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큰 불이 나 23명이 숨진 이른바 아리셀 화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1심 재판부가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인재였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1차 전지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리셀 공장 방화구획 벽체를 마음대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는 가벽을 설치해 화를 키운 것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인명사고라며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순관 대표는 자신은 아리셀의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대표가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화재 사고가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며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파견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화재 대피 교육도 받지 못했다는 점도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순관 대표와 아들 박중원 총괄 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지만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애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30년이고 50년이고 받더라도 내 마음이 안 내려가겠는데.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순관 대표는 선고와 동시에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교통 혈맥 그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가 내년부터 환승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요금을 따로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시는 불가능하다며 강경 대응 입장이지만 업계는 누적된 적자를 내세워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버스로 주민들이 하나둘 오릅니다. 버스에는 환승 손실액을 보전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굽이굽이 좁은 비탈길에 사는 사람들에게 마을버스는 발이나 다름없습니다. 걸어 내려오려면 무릎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맨날 마을버스 타고 내려오고. 140개 업체가 모인 서울 마을버스 조합이 내년부터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대중교통에서 마을버스로 갈아탈 때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승 제도를 탈퇴하면 이 마을버스 요금 1,2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승객 1명이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면 마을버스에는 600원 정도만 정산되기 때문에 환승 손님 1명이 탈 때마다 500원 넘게 손실을 본다고 마을버스 측은 주장합니다. 쌓인 환승 손실금만 매년 1,000억 원. 운행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겁니다. 90% 이상이 환승 손님인데 환승 비용 자체가 마을버스로 책정된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서울시는 지난 5년 동안 재정 지원을 2배 넘게 늘렸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에 따라 환승 제도에서 탈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도 밀어붙이면 사업 정지나 과징금 같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서비스가 개선이 안 되면 보조금을 주는 거는 사실 안 돼요. 지금 버스를 기다리는데 1시간에 한 대 오는 버스를 기다린다는 거는 공공성은 거의 포기가 돼 있는 이런. 서울시와 마을버스 조합은 벌써 7번이나 만나 협의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가 보안 투자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카드는 관련 예산이 오히려 늘었다고 해명했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보니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자 거짓 해명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는 롯데카드와 대주주인 MBK 경영진을 국회로 불렀습니다. MBK가 롯데카드를 인수하면서 보안 투자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청문회를 연상하게 하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 금융사가 지금 단기 수익에만 몰두해서 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강구한 나머지 발생한 인재가 아니냐는 시각에서 또 보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보안 수준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그러면서도 MBK는 5년간 롯데카드에 보안 투자만 650억 원 넘게 들였고 지난해보다 투자도 늘렸다며 해명한 상황. 하지만 정보보호 예산이 지난해와 비교해 15.2% 줄었고 IT 예산 대비 비중도 2020년 대비 5.2%포인트 줄어 8개 카드사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롯데카드는 인건비를 포함한 기준으로 정보보호 투자가 줄지 않았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내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김병주 MBK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동의명령장을 발부하든지 하더라도 당일날은 반드시 김병주 회장이 직접 출석할 수 있도록 악성 돈놀이 펀드 같아요.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에 최대 800억 원의 과징금을 내릴 것으로 업계에선 관측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와 함께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또 무기력해지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죽하면 가을 탄다 이런 말도 있죠. 기분 탓이려니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이 증상이 2주 이상 이어지면 계절성 정서장애를 의심해야 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빨간 단풍이 조금씩 물들며 가을의 시작을 알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겨우 지나온 시민들의 마음은 어쩐지 싱숭생숭합니다. 사람들의 인정 드물어지고 또 하루가 짧아지는 거기서 오는 약간의 센치함이 있긴 하네요. 초록이 없어지는 그 느낌이 조금 쓸쓸한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가을이 되면 울적한 기분이 밀려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계절을 탄다고 표현하지만 실은 계절성 정서 장애일 수 있습니다. 불면과 식욕 저하를 동반하는 우울함과 달리 계절성 정서 장애는 무기력하게 잠만 자고 과식하는 게 특징입니다. 가족력의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햇빛입니다. 일조량이 줄어 긍정 감정을 유발하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량은 줄고 기분을 가라앉게 하는 멜라토닌 분비는 늘어납니다. 실제 계절성 정서장애 환자를 포함하는 우울증 환자 수는 여름에 하강 곡선을 그리다 가을에 급증합니다. 해도 좀 빨리 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 스트레스를 풀 것도 없고 좀 더 퇴근하고 더 우울한 것 같습니다. 산책을 생활화해야 예방할 수 있고 심각할 경우 전문 치료를 해야 합니다. 활동하시는 시간을 유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이제 햇빛을 쬐는 게 중요한데 이제 자연 햇빛이 늦게 나타나고 적다 보니까 인공빛이라고 해서 광치료를 하는 경우도 도움이 됩니다. 또 세로토닌 생성을 원활하게 하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와 우유, 달걀, 노른자, 시금치를 먹어도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출시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나섭니다. 가장 큰 변화는 챗GPT의 도입인데요. 다음 달부터 채팅창을 나가지 않고도 다양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화면에 챗GPT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 검색한 내용은 바로 카카오톡 대화창에 공유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화창과 검색창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필요한 정보를 쉽게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카카오톡과 오픈AI의 챗GPT의 결합으로 주목받는 이 서비스는 오는 10월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챗GPT를 쓰는 그 이상으로 다양한 카카오의 툴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 에이전트를 통해 더 풍부하고 더 편리한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로 주로 둘 다 사용하는 앱인데 하나가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사용하기 좀 더 편하겠다?
메시지 수정 기능도 새롭게 추가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이미 전송한 메시지는 완전히 삭제할 수만 있었는데요. 이제는 수정 버튼을 눌러 원하는 부분만 고친 다음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AI는 대화 맥락을 이해하고 먼저 메시지를 보내 일정 관리나 예약, 정보를 안내합니다. 건강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꼭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알림을 띄워주는 방식입니다. 출시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하는 카카오톡. 카카오는 이번 개편으로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 AI와 함께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AI 도입으로 달라진 곳이 또 있습니다. 사람 손에 의존하던 식품 품질 관리 분야인데요. 식품의 크기와 형태도 알아서 분석하고 사흘씩 걸리던 실험도 2시간이면 끝나다 보니 인력이 빠듯한 중소기업엔 특히 도움이 되겠죠. 유승호 기자입니다. 전용 용기에 담은 유산균을 배양기에 옮기고 15분 동안 배양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이를 통해 배양된 유산균 개수를 확인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AI를 접목해 개발한 미생물 검사 자동화 기술입니다. 성분 표시를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인데 최대 사흘 걸리던 유산균 배양 실험 시간이 단 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동안 일일이 사람이 세야 했던 유산균 수를 이제는 현미경 사진 한 장으로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간과 비용도 아끼고 ESG 경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존 바이오틱스 대비 50%의 절감 효과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탄소 발생도 30%의 절감 효과를 내서 이 같은 식품 품질 관리 기술은 AI와 접목되면서 더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크기와 형태를 분석해 규격을 측정하거나 비싼 장비 없이도 과일의 색깔을 판별해 품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푸드테크 기술들이 R&D 인력들이 부족하고 인공지능을 접목한 품질 관리 그러한 측면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지난 2023년 식품 제조 가공업체 위반 건수 가운데 품질 관리 관련 위반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한 상황. AI 도입으로 비용과 인력 수급에 대한 부담이 줄고 빠르고 정밀한 품질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중소식품기업엔 특히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절기 초분인 오늘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좋았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또다시 가을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경남 해안을 시작으로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점차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 서해안과 호남에 최고 10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북부, 충남 내륙에도 많게는 8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호남은 모레 새벽부터 시간당 최고 50mm씩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24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낮 기온 30도, 대구는 28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목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